네, 일타 정치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양지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예. 음악이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네, 제작진님들께서 너무 반가우셔서 네, 그랬을 수도 감사합니다. 있고, 예. 네. 우리 제작진을 여기 구독자님들이 PD핑 이렇게 애칭을 피디핑. 또 부릅니다. 하도 굉장히 또 시끄러워갖고. 인기가 많습니다. 네. 제가 다녀본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제일 떠드는 제작진입니다. 네. 아니 들리시나요? 칸막이를 넘어서 넘어요. 소리가 그러니까요. 들려요. 네. 다른 방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네. 여기까지 들려요. 예, 예. 네. 대장동 가야죠. 네. 네. 항소포기 뭐 파장이 사그라들지를 않고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검찰은 항명에 가까운 이 항소 포기가 굉장히 뭐 이례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그래서 이거 뭐 검찰이 띄웠고요, 언론이 받아가지고 사실 얘기가 안 되는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짜 뉴스가 넘실대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서는 죄송하지만 기자님 앞에 계시고 듣고 죄송하지만 도대체 항소 포기를 누가 먼저 얘기를 해서 누구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 뭐 이런 시간대를 따지고 또 그와 관련돼서 검찰들 특히 검사들 어떤 보면 대장동 사건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요구 없이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강백신 검사라든가 이렇게 과거에 김영석 검사라든가 이렇게 대장동과 관련해서 앞으로 의혹의 대상이 돼야 할 인물들이 오히려 그런 목소리를 높이 내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지금 오히려 써 나가야 될 판인데 언론에서는 희한하게도 지금 대장동 사건의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썼긴 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지금 다른 폭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대장동 사건을 둘러싸고는 그동안에 검찰 수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폭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용했었는데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만으로도 뭐 주말 내내 오늘까지도 아마 2주 며칠 동안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의 접근은 뭔가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을 하고 있고 그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검찰들이 탁탁 이렇게 끼워 넣고 있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뭐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말하자면 이게 이 사건이 무슨 정의가 죽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를 네. 들면 뭐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무수하게 많죠. 보면 뭐 지금 많이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 왜 지기현 판사가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는 가만히 있었냐? 심우정이 풀어줬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네. 항소하지 않았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뭐 이런 등등등의 얘기들이 붙는데 검찰은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뭐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이 일을 못하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기간이 해체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건을 잡았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항소 포기 이후에 검찰이 오늘 보여주는 일련의 움직임들에 대한 평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법리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도 설명을 했고 근데 다만 검찰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말하자면 정치적인 빌미가 되는 거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걸 항소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득실의 판단은 지면 되는 겁니다. 정치적 부담은. 근데 어쨌든 기간을 해체한다 그럴 때도 이렇게까지 반발하진 않았었는데 왜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지? 라고 하는 거에 놓고 보면 검사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번 항소 포기가 그 정도 규모 건의 사건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방어를 한다거나 해명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뭐가 그 사건에 있어서 잘못되었는지 부분을 또 공격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이런 항명 취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리고 검찰들 발로 나오고 있는 그런 뉴스들 중에서도 오늘 뭐 일부 신문들이 전면에까지 나왔던 그런 기사들은 법적으로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제목으로까지 뽑혀서 나왔거든요. 국민을 그래요? 기망하는 거예요. 그런 예. 거는. 아니 대표적인 걸로 그 뭐 추징금 7천억 원 가량을 국민들이 받아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 민간업자들의 몫으로 돌려줬다. 이런 거는요. 법적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버젓이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아예 법을 모르고 썼든지 그냥 검사들이 불러주는 듯 썼든지 그런 것도 너무나 황당한 상황인데 하여튼 그걸 가지고도 지금 그 국민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야 이거 좀 다퉈야 되는 건데 그럼 민간업자들 주우라고 그냥 항소를 안 해버린 거야? 라는 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몰고 가려는 분위기가 좀 보여서 그걸 막으려는 건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세에 몰려서 방어한다 해명한다 이게 아니라 차라리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던 거고 예. 지난달 31일 날 있었던 대장동 1심 재판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정진상, 김용 지금 두 사람에 대한 진행 중인 재판 이 부분과 뭐가 다른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요. 요거 발언 보고 와서 이 발언 짚고 나서 그 구형에 대한 뭐 오류들, 잘못된 주장들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또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또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나 어떤 목적이 뭐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갖고 증거를 확보해갖고 기소해갖고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갖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갖고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갖고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에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그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검사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갖고 이런 정도면은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가 나왔으므로 통상 구형의 2분의 1 이상 나오면 항소를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럼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야 되는 거 아니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게 유죄란 걸 가정하더라도 6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법원은 7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죄 부분을 빼더라도 양형 부분에서 일단 성공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럼 무죄 부분은 뭐냐면 이 대장동 기소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건 전체 구도를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성남시가 있고 민관 합동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했던 건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공사를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지난달 31일 날 나왔던 재판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동기라고 하는 본부장하고 정민영이라는 사람이 실무자하고 두 사람이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맞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좀 편의를 봐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이게 배임이 된다라는 게 주입니다. 그 과정에서 네. 유동규, 정민영 두 사람은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배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자기가 본부장으로 있어서 그 공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민간업자들하고 결탁을 해서 그걸 근데 그 사람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해충돌 방지라는 걸로 같은 내용인데 범죄 혐의를 다르게 해서 추가 기소를 합니다. 중복된 부분이에요. 어허. 달라진 건 뭐냐면 이재명 당시 시장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2023년에.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봐서 아니 내용도 같고 등장인물도 같고 증거도 같은데 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이 재판을 거느냐. 예. 같은 재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럼 얘기한 뭐가 것처럼 문제죠? 이재명 재판 이재명 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이 빠져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봐주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통령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재가 됐지만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정진상 재판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남북 변호사가 지난주에 그 재판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이 사건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또 폭로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분이 빠졌다고 할지라도 같은 내용이 사실 이제 다른 폭이 좀 다른 병원으로 봐야지만 어차피 다른 재판 중에 계속 중인데 중단제 재판이 있는 거예요. 달라질 게 재판을 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난달 30일 날 그 재판부가 판결문에도 이거 이렇게 기소하면 안 된다고 써놨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검찰이 잘못했다고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사실은. 약간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을 마치 뭔가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모양새가 근데 이제 아닌가. 법리와 정치가 좀 달라요, 문법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설명한 것도 맞아요. 근데 저거를 법리가 아닌 언어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 이거를 항소해도 별로 실익이 없어. 양형 얘기하는데 이거 어차피 포함이 다 된 거고 구형보다도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항소를 해봐야 무슨 실익이 있니? 예.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 이게 너무 논란이 큰 사건이야. 근데 1심에서 뭐 모르겠어. 1심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4년 5년 끌었어. 이 정도 나왔으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소를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도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예. 이 대목에서 어떤 비판이 발생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합쳐진 재판이 이제 재판부도 지적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내용적으로 넘어가면 배임죄를 적용하는데 특가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럼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데 그 무기징역까지 네, 할 수 재판부가 있죠. 예.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배임죄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예.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기존의 수사 논리에서는 이거는 그럼 2심 가서 다퉈봐야 되는 거 아니야? 금액을 특정해서 특가법상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하면 형량을 더 무겁게 하고 추징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가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판 내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의 검찰은 무조건 항소를 하죠. 항소를 해왔죠. 항소를 해서 다투는 거죠. 지더라도 설령 인정이 안 되더라도. 근데 그 주말에 그런 설명도 있었죠. 이제 그런 거는 끝내겠다라는 그렇죠. 설명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치의 문법으로 돌아가면 오케이 그것도 인정할 수 있어. 그게 니네가 생각하는 거기가 생각하는 사법 개혁이구나라고 인정할 때 근데 왜 이 사건이 하필 이재명 관련 사건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 비판에 다시 직면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한국처럼 나뉘어져 있는 사회에서 놓고 보면 이게 똑같네 검찰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환원적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정권일 때는 이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 바뀌니까 또 정권 바뀐데 충성하네 검찰이 이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어떻게 되냐?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검찰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내용과는 상관없이 주장이 검찰을 칼로 쓰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문재인 정부 때도 초창기에는 특수부 검사들 막 승진시키고 해서 하다가 그래서 적폐 수사하다가 결국에는 검찰 개혁한다라고 하고 검찰이랑 대립하다가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어떤 진위가 국민적으로 이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의 전개로 가고 지금 아까 초반부 얘기한 것처럼 검사들이 하이에나처럼 그 국면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달려든다. 지금 뭐 이런 전개인 거죠. 지금 기자님이 짚어주신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번 이 사태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소의 여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게 2차 수사를 통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부분이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단된 재판에 이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련이 없는데 이제 지금 뭐 김한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사건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하고 이전과 다른 부분이 있죠.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기소한 사건들이 특수부가 수사해서 기소한 재판 사건 외에는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를 들어서 찾아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중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자라고 하는 게 딱 이게 그런 게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과거와 다른 건 뭐냐면 과거에는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들도 이렇게 가면 옛날과 비슷한 거예요. 검찰이 기소를 해서 막 범죄를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싹 무혐의 처분한다거나 아니면 꼬리를 내리고 딱 무죄로 풀어준다거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검찰이 들고 일어나서 항명하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요.
그냥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그렇죠. 공무원이고 그들이 그 어느 조직보다도 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내세워서 이 상부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검찰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대검하고 중앙지검장은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검에서 정리해서 검찰총장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예. 다 들고 일어나요. 어허.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만만하냐라는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다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거꾸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폭로가 연이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난주 배가르겠다. 남욱 변호사의 예. 사건이었었고 그리고 이 아까 이제 그 특경가법의 액수가 정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된 아하. 부분도 있는데 당시에 검찰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구상에 대해서 한 이만큼 이익을 날 수도 있고 이만큼 날 수도 있는데 적게 이익을 나는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배임이다라는 논리도 주장을 했었거든요. 검찰이. 예. 이 자체가 그것도 말이 황당하긴 안 하죠. 되지 황당하지만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정용학 회계사가 그게 정용학 회계사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 나온 거예요. 회계 장부에. 정용학 회계사가 그거 제가 기재한 게 아니다. 오.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미는 누군가 기재한 것 같다. 조작됐다. 조작된 것 같다는 주장까지 했어요. 예. 이 사람이 회계사에서 결국 금액을 뽑은 건데 그 회계사가 나는 이런 증거를 낸 적이 없다. 내가 쓴 게 아니다. 그러면 이 재판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도 인정하셨다시피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 도시개발공사를 넘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정진상, 김용같이 측근들에게 가는 과정이 나온 게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이 수사 과정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면 다 같이 이재명을 향해서 어떻게든 화살표를 돌리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라면 애초에 그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기소가 있었던 거, 무리한 기소가 있는 부분을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냐라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해주신 거죠.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기 무리한 때문에 수사, 무리한 그러니까 기소로 네. 이루어진. 저도 양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정치는 지금 말씀하신 법은 예스 아니면 노예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그렇거나 그렇지 않거나의 세 개라고 해요. 예.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렇지 않은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는 뭐가 중요하냐면 룩라이크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공정하지가 않네. 공정하냐 불공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에서 이게 공정해 보이지가 않는다. 이러면 정치는 져요. 실제 그게 공정하더라도.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로 보면 특수부에서 그림을 그려서 접근하고 특정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여러 가지 논리 수사 기법을 사용하고 해서 무리하게 수사를 끌고 오고 계속 망신주기 공판을 벌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맞는데 지금 그 검찰이 어쨌든 이례적으로 항소를 그 전 같으면 했었던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데 이 사건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별개의 재판으로 존재하는 거죠. 지금 할 수 없는 거고 임기 중에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목인데 이게 뭔가 그래 보이지 않는데? 라는 인상을 주고 있고 그걸 검사들과 보수 언론들이 이게 기회다. 여기가 기회다라고 이제 물고 있는 거고 결국 오늘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중립적인 말하자면 입장인 것 같은 패널들도 나와서 이 사건이 뭐 말하자면 이 정권에서 어떤 문제가 기록될 때 시작점으로 기록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건의 볼륨감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이게 이렇게 돼서 법리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린 이렇게 판단했어요라고 하면 이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성공적인 설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사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김한 기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뤄지면서 언론에서 보도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결정을 했고 법무부 장관은 지시를 했냐 안 했냐. 그렇죠. 대검에서는 뭐 이거를 왜 서울중앙지검장은 반대를 했다는데 왜 이거를 그냥 문가락 뭉개느냐 더해서 의혹의 당사자라고 하는 검사들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다 다운뺏어서 옮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게 무슨 7천억 원 가량을 이게 추징할 수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저는 일부 언론들이 이거는 좀 저는 이건 뭐 언론중재위원회 가져가든지 해서 시정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봐요. 아하. 왜냐하면
배임이나 횡령 같은 범죄, 경제범죄 여기도 경제범죄를 처벌 경제범죄입니다. 받았잖아요. 예. 배임 횡령 내용들을 이제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회사 돈 빼돌려서 내지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돈 조금 받고 회사의 손해를 보게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배임이나 횡령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인데 우리 김한 기자님이 경부 그 회계를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 돈을 100억을 빼돌려서 가지고 도망갔어요. 예. 그 이 돈을 추징해야 될까요? 예. 아, 그렇네요. 예. 이 돈은 뺏어서 저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사람들 기소가 된 게 배임이에요. 그러면 이게 설령 배임이 맞다고 치더라도 아. 성남시에 갖다 줘야지, 그렇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갖다 줘야지 왜 네. 이걸 국가가 환수를 해요? 국가추징사는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숫자의 장난도 있는데 이 7천억은 민간 사업자들이 걷어간 이익의 총합이죠. 전체예요, 네, 전체. 이익의 총합. 근데 이들이 일부 말하자면 결탁이 있었고 배임이 있었고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들도 어쨌든 그 사업의 주체로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 예. 이들의 이익의 아, 몫이 또 있는 거죠. 있기는. 예.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넓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잡았을 2천억 때, 언더다 예. 말하자면 예 금액이에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그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로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내겠다. 예. 민사가 진행 중이고 어쨌든 그거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돌려받아야 될 돈인데 지금 일부 언론들이 7천억을 국민들이 환수할 수 있는데 환수를 못하게 된 것처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예. 맞네요. 정말 일면 제목으로까지 뽑았어요. 계속 그거를. 7천억을 강조하더라고요. 이번에 지난달 31일 있었던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초과이익 환수 못한 부분은요 1,120억이었어요. 아하. 사실 저는 그 부분도 법원의 계산도 잘못됐다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예. 인정을 하더라도 1,120억이었고 이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환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 예. 추징 못한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 논리대로라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언론의 잘못이기도 한데 50억 클럽이 있습니다. 네, 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어디 갔냐고 오늘 검찰들이 물었어야 돼요. 예, 예. 그러면 4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오케이 뭐 유동규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유동규 정민영 뭐 김만배 이렇게 이어지는 구도에서의 이거를 한 덩어리를 했는데 물론 이게 본류긴 하죠. 이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근데 이 과정에서 김만배 등 일당 그러니까 추징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생각인데 김만배 등 일당이 왜 그 법조인들과 이 사람들에게 50억씩을 줘야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영수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 수사가 진전사항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검찰이 물어야 되는 건 선택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권력의 눈치를 봐서 이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했다 얘기를 하려면 이 사건 수사의 전체 과정 자체에서 굉장한 말하자면 선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성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지금 이거 하나만 묻고 있는 거는 예.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접근하고 있는 태도다. 계속 막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네. 그림을 그려서 가고 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대장동은.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